오늘 서울이 영하 12.3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반도 거의 전역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됐고 내일도 오늘 못지않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위도가 훨씬 높은 나라보다도 한반도가 더 추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실무진이 청와대와 협의 후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 시작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금액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놓고선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이른바 사드 봉합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보훈단체가 집회 참가 비용을 거론하면서 보훈단체와 공기업 간의 수의계약 비율을 정한 시행령까지 고쳐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대로 실제로 시행령을 고쳐주었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이 가맹점의 본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이 알아서 사도 되는 바닥 세척제나 마스크까지 본사에서 비싼 값에 사도록 했습니다. 다리 가운데가 끊어질 듯 주저앉았고 기둥마다 쓰레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에 훼손된 시설인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수해 피해 현장들을 살펴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척 춥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요 뉴스도 많습니다만 모처럼 날씨 소식을 톱으로 올렸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 강원 산지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이었고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역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한울 기자, 코끝이 빨개졌군요.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꺼운 겉옷을 입고 나와 있는데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몸은 덜덜 떨리고 또 손에는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라는 말이 뭔지 실감이 날 정도인데요. 지금 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늦게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그래도 영하 5도까지 올라갔지만 해가 지면서 다시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예. 자, 추위가 이렇게 갑자기 심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사고도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하루에만 경기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저체온증으로 제주도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데 이어 한파로 인해 벌써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 한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52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서울에서 64건, 경기도에서 20건의 상수도 파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또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1호선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언제까지 추울까요, 이런 맹추위는?
네, 우선 내일은 오늘만큼이나 춥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으로 서울역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유한울 기자로부터 날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도가 높은 곳에 있는 쪽이 더 춥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북위 37도에 있는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그런데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런던은 영상 3도였습니다. 그리고 헬싱키가 영하 2도, 모스크바가 영하 1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영하 2도, 그리고 우리보다 물론 위도가 높은 삿포로도 영하 2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춥기로 유명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도 0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한반도 위로 지금 등원선이 나타나 있는데 영하 9도, 영하 12도 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슈퍼컴퓨터가 그린 등원선입니다. 한반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하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온을 나타내는 영하 12도, 영하 9도 선이 유달리 이렇게 한반도 부근에서 아래로 푹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를 이수정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3도, 파주 영하 17.6도, 설악산은 영하 2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강한 한파는 최근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대거 유입된 탓이 큽니다. 북극 주변에는 항상 찬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찬 공기 주변을 빠르게 돌며 가둬두는 것이 제트기류입니다. 최근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며 제트기류의 속도가 느슨하게 풀어지자 찬 공기가 남쪽으로 대거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계 정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극 얼음 면적이 줄어 북극에서 가까운 우랄 산맥과 카라의 부근에 차가운 상층 고기압이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 차가운 바람이 동쪽으로 계속 불어오는 겁니다. 또 한반도 동쪽 오호츠크해 부근에는 저기압이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이 저기압이 한반도로 더 다가오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목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밖에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은 추위에 말하기조차 힘들어했고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는 과일이 얼어붙어 하루 장사를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현장을 김민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리 껴입고 발을 굴러봐도 추위를 막지 못합니다. 술로 온몸을 녹여보려 하지만 매서운 바람은 몸을 타고 돕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노숙인들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추위에 입을 떼기조차 힘겹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여기 나와 계시면? 네, 어제 오늘이 추웠습니다. 배달 음식점들은 추위에 더 바빠집니다. 집 밖으로 나가길 꺼리는 사람들의 주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배달해야 하는 직원들에겐 힘든 하루였습니다. 좀 껴입긴 껴입었는데 그래도 많이 되게 추운 것 같아요. 눈하고 무릎이 제일 싫어요. 좌판 앞에 앉은 상인 할머니가 의지하는 건 작은 난로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좌판 앞에서 몸을 움츠리다 보니 온몸이 저려옵니다. 특히 한파가 닥치면서 과일이 얼어붙어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얼었어 이거. 오늘 제일 춥고 진짜 떨려서 하기가 힘드네. 거리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 찾아온 한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적어도 정부 사람들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하는 것 역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세월호 7시간뿐만이 아니라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차 자체를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해수부가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만든 문건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BH, 즉 청와대 조사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은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안 대응 문건에 관련된 초안 관련된 것을 내부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BH 쪽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실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일부러 축소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받았지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보다도 한 달 반가량 이른 2015년 1월 1일을 시작 시점으로 잡는 바람에 특조위도 예상보다 빠른 2016년 6월 활동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가 냈던 34억 원대 민사소송이 결국 철회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34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실이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은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주민이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말라는 강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번 사안이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쪽으로 법원이 일종의 중재안을 낸 겁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지연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에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소송을 철회하겠다며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사실 강정마을 건 외에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집회나 파업 이후에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제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정마을식의 해법이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경찰청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 시작으로 쌍용차 파업이나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 총궐기, 세월호 관련 집회 등이 끝난 뒤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진 겁니다. 이 같은 대국민 소송전을 두고 정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손배소 사건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나 인천 부평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400년 된 마을의 역사가 찢어지고 친척과 친지들이 깨져버렸다. 제주 강정마을은 비록 34억 5천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남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 최충일 기자가 만나본 주민도 이미 형과의 관계는 멀어진 뒤였습니다. 지금 형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제가 반대하니까 형도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불쾌감 느끼고 다 그래요. 형님은 그럼 찬성을 하셨던 겁니까? 네. 그럼 지금 이거 장사는 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좀
벌금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인 46살 최종대 씨처럼 지난 10년간 주민과 활동가 등 700여 명이 연행됐고 60여 명은 수감됐습니다. 벌금도 4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래도 구상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국무회의 때 이렇게 말한 거는 어쨌든 좋은 징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환영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마을 안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살았던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뿌리 깊은 원한이 돼버리는 거죠. 400년 되는 이 마을의 역사, 친척 친지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런 것은 그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는 오는 14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의결됐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김영란법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개정도 역시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개정으로 법의 취지는 분명히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권익위가 밝힌 김영란법 시행 1년 2개월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은 개정됩니다. 농축수산물로 한정되긴 했지만 선물 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된 겁니다. 농축수산물의 생산 감소가 있고 농축수산물의 그 선물의 상한액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훼손됐다는 비판입니다.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마케팅 지원과 같은 산업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화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와인 등 농가공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 대한 피해 보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권익위는 일단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한 업주는 이번 개정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가격 상한이 3만 원으로 변하지 않은 일식집 대표는 농축수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번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업계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김영란법이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부기 씨는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축산품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오르면 사정이 조금 나아질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를 메우기엔 이번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낮기는 낮이겠지. 10만 원짜리를 한다 해도 고기가 1kg가 안 돼요. 경기도 성남에서 1000평대의 난 농장을 운영하던 유창호 씨는 김영란법 이후 난 재배 농지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비싼 선물용 난이 안 팔리면서 대신 선인장 등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훼농가 혜택이 예상되지만 김 씨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5만 원,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이 정말로 냉정하게 뇌물의 도구로서 유용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상한이 3만 원으로 변하지 않은 외식업계는 농축수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식집이라든지 이러한 한정식이라든지 조금 고가의 음식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우가 등심 같은 경우를 어떻게 3만 원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이 줄어드는 경조사비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부담을 덜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률적으로 묶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추가 완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특히 농축수산물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잠시 후 2부에서 송지혜 기자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포트는 시계를 1년쯤 전으로 되돌린 느낌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한창 쏟아지던 때였죠.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근을 위해서 부동산 사업까지 챙겨준 혐의가 새로 포착됐습니다. 최 씨의 독일 내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빗 윤 등을 위해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주택 임대 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측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내용인데 박민규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측근을 위해 이 사업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는 걸 독일에서 도운 데이비드 윤, 그리고 자영업자 한모 씨가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성공보수 50억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어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초 청탁이 최 씨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국토교통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국토부에 해당 지역의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한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데이비드 윤에겐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추가 혐의도 검찰은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던 최동욱 총장은 이른바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때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최 총장이 퇴직하기 2달 전에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동욱이 문제다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최 전 총장을 음해하는 내용인데 이 보고서에는 외부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3년 7월 국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면서 정권에 위협을 끼친다면서 최 전 총장이 핵심 인물이라는 취지입니다. 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등에서 황교안 장관의 법무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습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개인 비리로 구속한 직후 최 전 총장에 대한 국정원의 공격은 더 거세졌습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공안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최 전 총장이 특수통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정권의 정통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 특수통 검사들을 흐트려 놓아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수사 상황을 흘린다며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올라간 지 2달여 뒤 언론에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후 법무부까지 감찰에 나서며 최 전 총장은 쫓기듯 검찰을 떠났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이른바 친홍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로 한국당 내 친박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뒤론 홍준표 대표 쪽과 같은 목소리를 내와 친홍계로 분류되는데 역시 강성 야당을 이끌 후보란 점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 108명 중 55명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은 이례적으로 같은 수도권 출신인 함진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친박계 부활을 위해 출마한 홍문종 의원은 35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로 친박계 입지가 더 좁아진 만큼 홍준표 대표는 당내 친박 청산 작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계 당협위원장들의 교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홍준표 사당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고등학생 2명이 1시간 반 동안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일으킬 만큼 심각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화장실에 두고 문까지 잠그고 갔습니다. 5곳의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을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꿈치로 찍고 주먹을 쉴 새 없이 날립니다.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은 얼굴을 맞아 치아 2개가 부러졌습니다. 폭행을 시작한 건 동급생 홍모군과 최모군입니다. 김군이 바닥에 쓰러져 뒹굴자 그대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김군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다시 폭행이 이어집니다. 발로 등을 차 넘어뜨리고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 폭행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어제도 심하게 뛰어다니고 넘어져서 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가해자들은 정신을 잃은 김군을 일으켜 인근 상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화장실 칸막이에 김군을 밀어넣은 뒤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4시간 뒤 깨어난 김군은 그제서야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1시간이 넘는 동안 끌려다니고 맞고 했던 거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얘가. 머리를 심하게 맞은 김군은 뇌진탕 증세까지 호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같이 술을 나눠 먹은 뒤 잠이 들어 깨우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홍군과 최군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오늘 새벽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는 지난해 할머니를 먼저 보낸 올해 102세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915년에 태어나서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는 결국 화마로 숨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6제곱미터 규모 단층 목조주택을 대부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나왔고 딱 보니까 벌써 연기가 우리 집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오면서 불이 막 붙었더라고. 이번 불로 이 집에 새들어 살던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1915년생으로 올해 102살입니다. 고령인데다 몸도 불편했지만 마지막까지 불을 끄려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얘기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물을 끄려고 물도 갖다 붓고 이불도 덮고 막 이랬대. 그랬는데 워낙 기운이 없으시니까. 이 씨는 지난해 부인이 숨진 뒤 혼자 지내왔습니다. 근처에 사는 자녀들이 가끔 들렀고 평소엔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챙겼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하가지고 자식들이 못 모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군요. 알고 싶은 거는 없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바닥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난임치료 시술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2회 정도 늘어납니다. 또 난자가 나오지 않거나 하는 실패한 시술은 보험 적용 횟수에서 아예 빠집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 총 4회만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샀죠. 지난달부터 뉴스룸도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하며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난임 환자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고쳐야 할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여기는 서울 상암동 JTBC 손석희 사장실 앞입니다. 네, 오늘 편지 몇 개 나왔죠? 네.
14통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정부 난임 정책의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난임 부부들이 직접 자신의 사연을 써보낸 손편지들입니다. 제 자리에 가면 이런 편지가 훨씬 많습니다. 약 3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손편지는 177통.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 후 더 비싸졌다는 내용의 병원비 영수증. 시술 과정에서 맞은 주사약과 주사기도 보입니다. 편지를 보낸 난임 환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7번의 시술 끝에 지난 7월 임신에 성공한 A씨는 습관성 유산 환자입니다. 유산 방지 주사가 꼭 필요한데 건보 적용 후 주사를 못 맞았고 결국 지난달 유산했습니다. 3번 유산이 돼야 습관성 유산 환자로 인정받는데 아직 횟수를 못 채워서입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치료를 끝까지 못 받게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해 기본 4회로 제한된 보험 적용 시술 횟수는 재혼을 하면 다시 4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성이 몸사회를 했어요. 남자가 바뀌어서 사회를 또 내. 당연히 망가지겠죠.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아닌가. 남성 난임 환자의 경우 여성이 시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 병원 가보면 대기실에 막 100명씩 앉아있어요. 그런 난임 병원한테 아주 수두룩하다고요. 거기서 뭐 설문조사라도 하거나 조금 의견 청취만 들었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따뜻한 솜털 이불 찾는 분들 계시죠? 좀 비싸도 큰맘 먹고 솜털 100%로 사려 했다면 다시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업체들이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진짜 솜털 100% 이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구희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취생 김태훈 씨는 거위 솜털 100% 이불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방에서 아마 한 5년, 최소 5년, 6년은 살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자, 구스당 100%로 사자. 하지만 얼마 전 덴마크산 솜털 이불을 산 송유빈 씨는 씁쓸해합니다. 저희가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전기장판 익은 거를 쓰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비싸도 100%니까 이러면서 그냥 믿고 샀죠. 그런데 70만 원짜리 이불이 알고 보니 솜털 100%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럽 기준 100은 우리 기준으론 90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솜털 100%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조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는 솜털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날아가 버릴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기계로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솜털 오락이 하나라도 안 섞일 순 없단 겁니다. 수입 제품이라도 국내 기준대로 표기 안 하면 처벌받지만 오히려 유럽 기준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단속도 못해 소비자가 잘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당한 느낌? 그래서 좀 sak상했죠. 속여 파는 건가요? 좀 웃기네요. JTBC 구희령입니다. 부산 영도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함께 일본으로 출장 간 직원이 골프를 친 뒤 군함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상징이죠. 구청장은 이 사진을 올린 뒤에 자신도 가고 싶다고 썼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청 S과장과 봉사단체 회장 등 3명이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 군함도를 배경으로 골프채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출장을 함께 갔던 어윤태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골프장은 일본 나가사키 현에 위치한 곳으로 군함도가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사진 배경에 홀려서 가보고 싶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구청 측은 구청장이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함도도 궁금하고 해서 그럼 가면 치러 가자. 주임자님 호텔에 계시답니다. 최근 영도구에선 공무원이 2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잠적하고 한 간부 공무원은 상습적인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선인 어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팩타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거는
구민들로 듣기는 창피스럽다. 취재가 시작되자 어 구청장은 이 사진을 내린 뒤 사과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해온 나라입니다. 이제 수십 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 정부기구가 수도 마닐라에 높이 3m 위안부상을 세웠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눈이 가려진 채 서 있습니다. 동상엔 일본 점령하에서 학대를 입은 모든 필리핀 여성들을 기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추모했습니다. 필리핀 민간단체가 자금을 마련했고 정부기관인 국가역사위원회가 설치한 위안부상입니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 이어 필리핀에도 위안부 피해자 동상이 처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난달엔 샌프란시스코시가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가 손을 맞잡은 위안부상을 공식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항의했습니다. 諸外国における慰安婦像の設置は極めて残念なこと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현재 미국에는 12기의 위안부상과 기림비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에만 4곳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2010년 처음 기림비가 생긴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공식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역사를 바로 보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 움직임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사드 논란의 봉합이냐 아니면 여진이냐, 양국 관계가 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첫 방중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방문에 앞서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측의 인터뷰 접근 방법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31일 합의에선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이른바 산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켜왔던 입장이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사드 합의 이후 새로운 여진이 생겨나는 걸 막고 양국 관계를 봉합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CCTV 측은 인터뷰 과정에서 사드 관련 질문만 연속적으로 던지거나 관련 조치를 중국 시청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양국의 인식차를 과도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국이 사드 현안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레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봉인 합의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임 실장이 갑자기 왜 중동을 갔느냐를 두고 북한을 접촉하기 위해서다 혹은 과거 정부 비리 조사와 관련해서 방문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설이 좀 쏟아진 상황이었죠. 물론 청와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이 알려진 건 휴일이었던 지난 10일입니다. 청와대는 해외 파병부대 격려를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출국 다음 날 방문 사실을 알린 것도 흔치 않은 일이어서입니다. 우선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북한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동남아 등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나 정부 유력 관계자가 북한을 접촉해왔던 선례를 거론하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관련 접촉을 위해 방문한 것 같다는 추측도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비리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추측 보도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나와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그건 다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성대 기자와 함께 이런 설들을 좀 짚어보고 그 과정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 있다 하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극구 아니다. 한 2차례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보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처음에 보였습니다. 예.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파병부대 위문 목적으로 방문하고 다른 목적이 없다고 누차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까지 나오자 상당히 좀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청와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전 정부의 비리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자, 이런 보도가 이런 입장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상식적으로 보자면 비서실장이 직접 그런 일에 나섰다는 거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글쎄요. 이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 특사로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루머로든 아니면 뉴스로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자칫 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일종의 기시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 여러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예. 자, 설사 그렇다고 하면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설 이유도 없고 또 그 일정이나 동선들을 공개하지 않고 극도의 보안 속에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출처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나가자마자 청와대 측에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일부에 확인되지 않은 과감한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다. 확인을 좀 제대로 해달라. 저렇게 예. 실명으로 좀 비판을 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 회의 분위기도 물어봤더니 저 보도와 저런 설에 대해서 상당히 황당해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확인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굳이 그러면 여기로 보내야 됐다는 무슨 설명 같은 건 있었습니까? 일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놨던 설명은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이 직접 가서 위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군요. 예. 어쨌든 오늘 아침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이런 온갖 억측이 나올 거를 몰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로 창의적인 추측들이 나올 줄은 몰랐다.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임 실장을 보낸 거 어떤 개인적인 이력 때문이 아니느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임종석 실장은 2003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그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랬던 인사가 14년이 지나서 지금은 국정 운영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파병 부대의 위문을 간다는 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역할을 했고 이런 단식 투쟁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14년 전에 저 이유로 단식했다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고 또 누차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도 다녀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이 그런 임무를 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을 어찌 보면 자초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청와대 쪽에서도 우리가 좀 설명하는데 모자란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정치적인 파장들을 좀 예상하지 못한 측면들은 인정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북한을 접촉하려면 비공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일정과 동선을 다 공개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예. 또 게다가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대북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는 기조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북한 인사를 만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만났다 할지라도 좀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접촉했다면 청와대에서 그걸 쉽게 시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듣기로는 임 실장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은 다른 창구를 통해서 특사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비서실장의 이른바 특수임무설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성대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원래 목적과는 달리 보수 정권을 지원하는 집회를 지난 정부에서 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내면서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자 아예 시행령을 다시 고쳐달라 이렇게 정부 쪽에 요구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시행령을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이 역시 정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간 사례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향군인회가 2013년 1월 방위사업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억 원대 꼬리곰탕 군 납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칙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집회 재원을 꼽았습니다. 방사청은 한 달 뒤 재향군인회 문서를 그대로 첨부해 기획재정부로 보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같은 해 10월 보훈처에도 비슷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해 재정이 어렵다며 70억 원대 전선사업 등을 계속하도록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보훈처는 사흘 뒤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역시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2달 만에 재향군인의 요구대로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에 넘겼고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결국 재향군인회는 2014년과 2015년 수의계약 축소 비율을 각각 10%씩 줄였습니다. 그 결과 최소 수억 원대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통과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시행령 개정 수입으로 관제 데모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고 기재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얻은 추가 수익이 집회에 사용됐는지 지출 내역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한전과 맺고 있던 연매출 70억 원대의 전선 사업 계약을 재향군인회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고엽제 전우회였습니다. 한전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원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에 보훈처는 한전에 3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고엽제 전우회와 계약할 것을 요구했고 한전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고엽제 전우회는 한 달 동안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전선 공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공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했지만 지금은 고엽제 전우회가 쓰고 있습니다. 한전에 폐전선을 넘겨받아 재생전선을 생산하는데 충북 진천 공장과 더하면 연매출 70억 원이 넘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재향군인회와의 수의 계약이 끝나자 경쟁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훈처가 나섰습니다. 박승춘 처장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폐전선 처리 사업과 재생 전선 사업을 고엽제 전우회가 넘겨받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한전이 망설이자 고엽제 전우회는 지난해 말 한전 본사 앞에서 한 달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한전은 회사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엽제 전우회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지을 관문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사이버사 증언을 하면서 우리 편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김태효 전 기획관은 오늘 법원신문에서 어떻게 주장을 폈습니까? 네, 김 전 기획관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완전 부인했습니다.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이 자신을 몇 차례 찾아와서 상의를 하길래 얘기를 들어줬던 것일 뿐이지 사이버사 댓글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김관진 전 장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VIP 강조 말씀 등의 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가 중요를 하니 인원을 늘려라라는 말을 군에 전달하긴 했지만 우리 편을 뽑으라는 말은 친정부 성향이 아닌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을 채용하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댓글 활동을 볼고를 받고 또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김 전 기획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군 여론 조작의 핵심 피의자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지금 사실 다 석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가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예, 구속적 부심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죄가 입증이 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사이버사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가 됐는데 1,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개인 비리인 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실세였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에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e스포츠 협회 예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도에 GS홈쇼핑에게 불리한 보도자료를 내고 e스포츠 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한 건 뇌물이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전 전 수석의 영장을 앞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영장 발부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에서 가장 큰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타임스퀘어를 잇는 지하 통로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을 노린 테러였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다쳤는데 폭탄이 완전히 터지진 않아서 대형 인명살상은 피했습니다. 뉴욕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분주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한 남성을 중심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놀란 시민들이 흩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보입니다. 맨해튼의 버스터미널 포트 오소리티와 타임스퀘어 일대 지하철역을 오가는 지하 통로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용의자는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이민 온 27살 아카예드 울라입니다. 몸에 두르고 있던 파이프형 폭탄이 터져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There was an explosion. The police commissioner will go over the details. It was an effectively low-tech device. 용의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급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반미, 반이스라엘 테러가 뉴욕에도 상륙했다는 의미입니다. 미 언론은 용의자가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맨해튼의 자전거 도로에 트럭 돌진으로 8명이 목숨을 잃은 충격에 공포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위험인물이 너무 많이 미국에 들어온다며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호입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이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가맹점이 각자 알아서 사도 되는 위생 마스크나 주방 세제까지 무조건 본사에서만 그것도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게 이유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3년 전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연 한 김밥집. 손님이 많아도 가게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재료를 비롯해 물품 10개 가운데 7개는 무조건 본사를 통해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것들이 많았죠. 일회용 숟가락이라든지 세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참치캔. 본사는 다른 물품을 쓰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내지는 빚을 내서 이 가게를 열었단 말이죠. 생계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해지를 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 점주들은 안 들을 수가 없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맛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품목은 본사가 구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다 김 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럴 필요가 없는 물품도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 세제나 국이나 반찬을 담아두는 그릇, 위생 마스크와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본사가 이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바르다 김 선생 본사는 지난해 적발 후 이미 시정 조치를 했고 이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렇게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건 모든 업종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리용 기름까지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들 이야기를 백일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모 씨는 3년 전 치킨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당시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요. 인터넷 비용이 얼마다, 필수 품목이 뭐니까 이거는 꼭 써야 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도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산지 생계 시세가 2,000원 정도 형성된다고 치면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은 한 5,000원 위아래로 되거든요. 어떻게 5,000원이라는 금액이 형성됐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무리한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한 통에 10만 원 넘는 기름부터 오토바이까지 사야 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스류는 이제 대부분 필수구입 품목이잖아요. 고기류하고 이걸 이제 함께 세트로 해서 구입하게 한다든가.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치킨, 커피, 분식 30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2,000곳을 조사했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가맹본부들이 구입 강제 품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실제보다 비싸게 사도록 하는 이른바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도 공개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맹점주의 35.8%는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이 실제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네,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있죠. 늘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을 떼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공사 발주자가 이들의 임금을 직접 챙기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일용직 노동자 김정환 씨는 그동안 임금 체불을 수없이 당했지만 복잡한 하청 구조에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다 보면 임금도 대폭 줄었습니다. 건물 발주사는 하루 24만 원을 일당으로 주지만 다단계 구조를 거친 뒤 김 씨가 손에 쥐는 건 14만 원 남짓입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는 갑을 병정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원청에서 줬던 금액이 100이라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40% 정도나 깎여서 근로자들한테 간다는 거죠. 근로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정부가 이런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공사에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비를 고의로 떼먹는 경우를 대비해 한 명당 1,000만 원까지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입법 여부가 제도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JTBC가 국내 언론학자 480여 명이 뽑은 제11회 미디어 어워드에서 신뢰성, 유용성, 공정성 등 전 부문에 걸쳐 1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JTBC는 뉴스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과
뉴스의 다양성과 흥미성을 보는 유용성 부문에선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뉴스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공정성 부문에선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어워드는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조사의 최종 응답자는 486명이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발생한 수해로 휘어진 다리를 매일 건너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늑장 복구로 아직도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출근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을 밀착 카메라가 들여다봤습니다.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 다리는요, 이 마을과 도로를 연결해주는 통로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통로의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래를 보면요,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에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리를 옆에서 보면요, 기둥마다 나뭇가지들과 쓰레기가 뒤엉켜서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교각과 다리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비닐, 플라스틱이 쌓이면서 거대한 새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판은 주저앉았습니다. 이 다리가 내려앉은 건 지난 7월 중순입니다. 당시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순식간에 강이 불어났고 각종 시설물들이 떠내려오면서 다리와 부딪혔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떠내려갔거든요. 그게 와서 다리를 다치고 쾅쾅쾅 소리, 꼭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마냥 쾅쾅 부딪히고 나가고 다 물 빠지고 나서 보니까 저 외에 뭐 집도 얹어져 있고. 당시에 집중호우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제대로 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 앞쪽 기둥 위에 설치된 철제 난간은 당시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뭇가지와 비닐로 보이는 쓰레기들이 걸려 있고요. 이 뒤쪽 기둥에도 뭐가 많이 걸려 있는데요. 평상으로 보이는 침대만한 크기의 목재 합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통행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은 한쪽이 떨어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고 폭우에 떠내려온 버스는 반년째 제자리입니다. 다리 인근의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서 지금 가재도구를 다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7월 28일 날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부 주민들은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한국수력 원자력 측에 책임이 있다며 진상조사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침수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가에만 이게 침수가 된 것은 이 댐 수문에 조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국수력 원자력 측은 사고 당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무너진 시설들이 모두 복구되려면 1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늑장 수해 복구로 불편을 겪는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치바가 상륙했던 경남 양산시는 다리 4곳을 1년 넘게 폐쇄 중입니다. 임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만 오갈 수 있게 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로 못 오니까 저 위에 돌아가야 되고 저 밑으로 돌아내려 올라와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하천 복구를 맡은 경남도청은 내년 상반기쯤 공사가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공이 7월 3일 날 돼가지고 저희도 뭐 애석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괴산군과 양산시의 다리들은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 상반기는 돼서야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인 손실과 불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꿈꾸던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엔진을 자동차 뒷부분에 장착한다고? 미쳤지. 서킷에서 태어난 스포츠카가 도심에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한 그 용기.
세상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 부른다. The New Panamera.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 앤트워프의 대성당 근처 바닥에는 잠이 든 듯 눈을 감은 소년과 견공 한 마리의 조각상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안쓰러워서였을까? 소년의 어깨 위에는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진 이불이 살짝 덮어져 있군요. 네로와 파트라슈. 우리에겐 만화로도 친숙한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추운 겨울날 화가를 꿈꾸던 네로는 대성당 안에 있는 꿈에도 그리던 루벤스의 작품 앞 차가운 바닥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플란다스의 개는 그래서 잃어버린 동심과 맞닿아 있는 추억의 풍경이었습니다. 짐작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오래된 동화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이유는 아름답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과는 정반대의 결을 가진 다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젠 10년이 다 된 해묵은 그 질문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시작은 작은 그러나 결과의 크기는 알 수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플랜 다스의 개. 시민 모금으로 다스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사들여서 소유 구조를 자세히 확인하고자 한다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11월 30일 계좌를 개설한 지 열이틀 만에 참여한 사람은 15,000명에 모인 돈이 약 70억 원이나 됐습니다. 때마침 겹쳐지는 증언들과 드러나는 당시의 정황들을 모아서 검찰의 수사 역시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 시민들은 오랜 시간 마주하고자 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일지라도 그동안 간절히 보고자 했던 루벤스의 그 작품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랜 다스의 개. 품고 있는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지 혹은 당사자의 주장처럼 터무니없는 의혹일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오랜 시간 가려져 있던 그 장막을 걷어내고자 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예한 다스. 철자는 조금 다르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왠지 묘한 여운이 남는 이름입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즉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 또 현장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우려되는 점이 또 있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 범위가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혼선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송지혜 기자가 2부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송지혜 기자와 함께 애매한 것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송지혜 기자는 애정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애매한 것을 좀 정해주는 그런 기자가 될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이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기존 3, 5, 10 규칙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이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이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조미 김이나 생선 통조림, 곡물, 햄, 고추장, 홍삼 등이 이 가공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이 함량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 이에 따라 한동안 소비자들은 이 제품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이 원재료명과 성분 함유량 표시를 일일이 따져보고 사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초반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저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런 글자는 또 유난히 또 작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아무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홍삼이나 건강즙 같은 제품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특히 이 물이 들어가는 가공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홍삼이나 건강즙, 엑기스가 되는 건데요. 예. 저희가 오늘 마트에서 실제로 확인한 이 두 홍삼 제품을 이미지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99,000원짜리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홍삼 농축액 100%입니다. 예. 이 반면에 오른쪽 홍삼 제품은 가격은 69,000원으로 훨씬 저렴하지만 이 홍삼 성분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제수, 즉 물입니다. 예. 농축액과 성분은 뭐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0대 2.9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격으로만 보면 둘 다 10만 원 이야기는 하지만 함량이 달라서 선물 가능 여부가 좀 갈린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네, 이 농축 수산물 함량 50% 기준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왼쪽 제품은 선물할 수 있지만 오른쪽 제품은 선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예.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이 농식품부가 권익위와 협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그러면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품마다 다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저런 경우에 농축액이 몇 % 이상이면 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서 아무튼 99,000원짜리는 되고 69,000원짜리는 안 된다.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겠군요. 네, 실제로 오늘 마트와 백화점에서 저희가 직접 둘러본 건강즙 제품만 하더라도요. 농축, 추출, 또 착즙 이렇게 함량을 표현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써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전문가인 판매하시는 분이 옆에 와서 설명을 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역시 권익위와 이 협의를 거쳐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제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품의 도안에 직접 이 표시하는 방안 등을 내년 설 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 예.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이 많은 제품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규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제품들을 과연 이제 이른바 착한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또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는 될 수가 있고 경조사비도 지금 5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에 따른 변화도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 화환이나 조화는 지금처럼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도 가능해졌는데요. 이 경조사비 5만 원에 화환 5만 원, 또 경조사비 3만 원에 화환 7만 원. 경조사비는 아예 하지 않고 화환만 10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조사비 6만 원에 화환 4만 원. 이런 조합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경조사비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게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아, 이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피부가 검붉게 변했고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상처 깊이는 5cm에 달합니다. 네, 서울 강남의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주사를 맞은 환자 41명의 피부가 괴사됐다는 소식 이틀 연속 전해드렸습니다. 원인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나옵니다. 특히 병원이 유효기한이 임박한 주사제를 처방했다는 내용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팩트체크팀은 과연 이 유효기간 때문인지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건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유효기한이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된 주사제는 분말로 된 항생제와 또 식염수를 혼합해서 투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유효기간이 논란이 된 건 바로 분말인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저 식염수의 오염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효기한에 임박한 약이 처방이 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항생제는 9월 30일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9월에 발병자가 급증했습니다. 환자 41명 가운데 31명이 9월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와 보건당국의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때 이 유효기간과 부작용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효기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원인이 뭡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식염수 오염 가능성 외에도 침대나 의료기구에 균이 묻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손이 오염됐거나 주사기 바늘 자체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론은 2개월 뒤쯤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세균이길래 이렇게 괴사까지 일어나는 건가요? 피해자 41명이 감염된 건 비결핵 항상균입니다. 네. 이 균은 150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확대하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물이나 토양 속에 존재하는데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에 침투하면 괴사와 고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팩트체크팀이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모두 조사했다고 들었는데 네. 취재 결과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3차례의 집단 발병이 있었습니다. 네. 원인은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2005년입니다. 경기도 이천인데 주사를 맞은 66명의 둔부에 고름과 괴사가 발생했습니다. 항생제와 혼합한 식염수가 문제였습니다. 식염수를 개봉하고 오래 방치해서 세균이 번식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두 번째 사례도 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2008년에 경기도 안산 사례입니다. 이때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104명에게 피부가 굳고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원인은 침대와 물리치료기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세균이 주사 과정에서 옮겨져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식염수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환경 문제였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원인이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2012년 네. 서울 영등포 사례입니다. 관절 환자들이 뼈 주사를 맞았습니다. 61명의 관절에서 고름이 찼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추정은 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2012년 의학계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침습적 처치나 시술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주사 시술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잘 지키는지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결론이 2달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보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조모 씨입니다. 조모 씨요? 예. 예. 대한애국당의 조모 의원의 얘기인데요. 예. 최근 연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씨라고 호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 토론회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예, 어제도 조 의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씨라고 계속 호칭해 사회자가 만류하기도 했지만 잘한 게 있어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냐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조 의원은 그러나 정작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도 아니고요? 예. 예. 본인 고집대로 하는 거군요. 예. 씨는 원래 한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원래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는 말인데 글로 쓰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이거나 사무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 의원이 C라고 호칭했을 때는 낮춰 부른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 규정은 따로 없지만 관례상 볼 때는 대통령이라고 직함으로 불렀었습니다. 예. 잠깐 예전 기사를 잠깐 보면 97년에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당시 언론에서는 전 씨와 노 씨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호칭을 C로 바꾼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대통령으로 호칭을 했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 조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C라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독일을 방문 중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원진군이라고 예. 약간 빗대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민주당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키워드에서 제가 조모 씨로 표현을 했는데 뒤에 물음표를 달았었는데요. 방송이란 공적 영역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C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부적절한 예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예. 당사자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래서 조모 의원이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군요. 조금 아까 지금. 예, 조모 씨하고 물음표를 달았었고요. 예. 제가 조모 의원이라고 또 한 거는 조 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강성 친박계로 분류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얘기한 저런 행동들이 반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예. 해석도 있습니다. 제작진은 그런 해석이 나름 일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고 조모 의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조모 의원이 튀는 행동을 보인 적도 있는데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총을 끝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자 탄핵 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민주당 의원들을 악의 무리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허경영 의문의 1패로 잡았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허경영 씨는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후보인데요. 당시에 출산수당 3천만 원, 결혼하면 5천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면 좀 황당한 공약을 내걸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예. 당시 대선 결과 10만 표 정도를 얻기도 했는데 뒤에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허 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얼마인데요? 1억 원입니다. 예결위 회의록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지난 11월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 낳으면 1억 주겠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김동연 부총리가 잘 못 들었는데 1억 원을 준다고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김기선 의원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간 40조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임신부터 대학 진학까지 바우처나 쿠폰 형태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 예. 김동연 부총리가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우회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김기선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원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거고 공무원을 늘린 예산을 돌려서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대학 진학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다 보면 이를 분배할 또 배급할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자 그건 지엽적인 문제다 하고 반박을 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누리과정 확대나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 왔는데 사실 1억 원을 주겠다는 것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당론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자 본인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취재했군요. 박 기자가.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시민의 청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오늘 한 시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 시민의 청원을 직접 보면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이름도 시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라고 본인 소개를 하고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은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 유치원 교실로 활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서 쭉 얘기를 본인이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안다. 그 앞에는 이제 좀 자랑 같지만이라는 표현도 들어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청와대 참모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어서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청원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그 남는 교실을 유치원으로 쓰는 곳이 있죠? 예,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교장과 각 지방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쓰곤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반발해서 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당시 교육계와 그다음에 민간 보육업계에서 반발을 했는데요. 교육계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내 영유아가 같이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책임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반발을 했고요. 보육업계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시민청원, 국민청원의 형태를 이용해서 저 문제를 국가공론회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뭐 하여간 새삼 알게 된 것은 유시민 작가의 방송은 부업이란 사실. 근데 전업으로 하는 사람보다 부업을 더 잘하시니까 아무튼 부럽긴 합니다. 물리적 시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춥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drink the water from my hand? Contagious as you think I am. Just took my son towards your domain. You can't